아멘.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말씀 그대로 그 뜻대로 정확히 전달되기 위해서 사자 중심의 언어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다우려면 사자 중심의 언어여야 된다. 그런데 네. 여러분 중에 이 언어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죠? 제가 그러면 뭘 증명한 겁니까?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공부를 한 사람도 이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치는 헬라어 교수님들의 거의 대부분들은요,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신학교에서 신학적으로 헬라어를 공부하신 분이 교수가 돼서 헬라어를 가르칩니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가르치려면요. 신학교에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만 공부해서는 절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 언어학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걸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좀 더 명확하게 하자면 언어학까지 같이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걸 가르쳐서는 안 돼요. 언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언어가 뭔지 이해 못한 사람이 신학적으로 그냥 헬라어가 디클레이션이 이렇게 되고 어형이 이렇게 되고 불규칙 동사가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 이거 외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래가지고 암기해가지고 가르치 이거는요 헬라어를 전혀 이해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랬다면은 이게 언어가 지켜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르시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냐면요. 화자 중심의 언어라는 거는 진짜 그 저자가 담고 있던 마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툴이 이 헬라어라는 언어가 그 툴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언어에. 이 언어 안에 그 기구와 장치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언어가 이걸 하고 싶지 않으냐? 아니요.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문법이라는 거는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좋은 겁니다. 언어가요. 문법이 복잡할수록 좋은 언어예요. 문법이 복잡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표현이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요, 문법이 아주 심플합니다. 어떠한 동사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겨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능동태와 수동태 정도입니다. 맞죠? 능동태와 수동태 정도예요. 대부분의 언어에는요. 근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 다른 언어에 중간태가 있는 거 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언어 중에요? 영어의 시제가 몇 개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영어 시제가 몇 개인지요? 영어의 시제는 두 개입니다. 두 개. 영어의 시제 두 개. 예. 영어의 시제는 두 개가 뭐냐면 현재형과 과거형밖에 없어요. 시제가요. 사람들이 영어에 미래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미래형이 있다라는 거는 착각입니다. 영어에는 미래형이 없어요, 여러분. 영어에 미래형이 없습니다. 어형적으로요. 영어에 미래형이 없기 때문에 과거형은요, 내가 현재형이 I love. 과거형으로 하면 I loved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미래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미래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하느냐? 앞에다가 will을 붙여야 돼. 조동사 will을 끌어와야 돼. 전혀 상관없는 언어를 가져와야 됩니다. 단어를요. 그래서 I will love, I shall love 이렇게 하는 게 이걸 미래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요. 근데 이건 미래형이 아니에요. will이 있었을 때는 내 의지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 뿐이고 shall이 있었을 때는 내 의무감을 표력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낙후된 언어예요. 이 언어 자체가요. 굉장히 기본적인 언어예요. 한국어는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훌륭한 언어입니다. 언어가 짜여져 있는 문법 구조 자체가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문법도 없고 단어도 없고 이제는 막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화자 중심의 언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영어 문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영어 문장을요. 그러니까 이해의 범위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에 만약에 뭐 James enjoys learning French. 여기 뭐 제 딸의 이름을 써가지고 Lucy enjoys learning French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요. 이 영어로 썼을 때는 주어가 나왔고 동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learning French라고 하는 목적어를 썼습니다. 목적절을 쓴 거지. 절이 아니라 목적어 구를 쓴 거죠. 두 개의 단어가 쓰여졌으니까요. 근데 이걸 한국어로 바꾼다 그러면은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Lucy 혹은 James가 먼저 나오죠. Lucy 혹은 James는 프랑스어, 프랑스어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깁니다. 라고 하는 동사가 맨 다음에 나오는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면 지금요, 우리의 머리의 착각 속에는 Lucy enjoy learning French가 이게 무엇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냐면 루시는 프랑스어 배우는 걸 즐깁니다 라고 똑같은 의미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이거는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왜 똑같은 의미가 아니냐면은 단지 우리가 한 거는 여러분이 뭘 했는 줄 아세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뭘 했냐면은 한 단어를 사전적인 단어 뜻을 찾아서 기입하고 그것의 어순의 문법에 맞게 돌려준 것 뿐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Lucy enjoys learning French라고 했을 때요, 이거를 나는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은 뭐냐면은 이거를 루시는 한국말로 하면 루시, enjoy는 즐기다. 근데 현재형이니까 즐깁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고요. learning은 배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learning이 프렌치를 지칭을 하니까 프랑스어 배우다 라고 생각을 하나하나 단어씩 번역을 하셨죠. 하나하나 단어를 번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순에 맞춰서 순서를 바꿉니다. 한국어 어순에 맞게. 그래서 루시는 프랑스어 배우는 것을 즐깁니다 라고 했어요. 즐깁니다가 먼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 위의 문장의 뜻은 이겁니다. A의 뜻은 이겁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정말 Lucy enjoys learning French가 루시는 프랑스어 배우는 걸 즐깁니다입니까? 이건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한 단어 번역을 해서 조합을 해놓고 이거를 어순에 맞게 바꾸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우리는요. 똑같은 단어들이 있고 똑같은 문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문장이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확신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한 거는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 건 이 문장 전체의 의미를 파악한 게 아니라 뭘 했냐면은 그저 한 개의 단어 하나 4개의 단어의 뜻을 파악해서 이걸 번역하고 이걸 조합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문장 바로 옆을 넘어가서 콘텍스트를 보고 그 전체의 문단을 보니까 이 문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더 명확해지고 다르게 이해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루시가 사실은 learning French라고 얘기를 한 것은 무엇이냐,
인조이한다라고 하는 인조이란 단어의 뜻은 즐긴다라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문단을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는 전혀 다른 뉘앙스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 하나만 가지고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문장 하나만 가지고 문단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헬라어는요, 여러분, 놀라운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어에는요 5개의 단어가 한 문장에 있어요. 지금처럼요 4개, 5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5개의 단어 중에는요 해석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 보셨어요? 단어가 있는데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언어 보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단어가 있는데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이 단어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문장과 이 문장과 단어와 언어는요 모든 하나하나를 해서 심지어 I have a car라고 할 때 A라고 하는 이 관사도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 모든 단어는 다 해석을 해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헬라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헬라어는요